1909년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이미 이제 나라를 인수받는 게 결정된 단계이고, 그것을 지금 면장 직제를 만든 조선 황제가 임명하는 또 이 겹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부정시키고 조선 총독부가 1910년에 만들면서 조선 총독부 지방관 관제에 보시면 부군 산하의 면을 바로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지고는 13도의 장관, 도장관을 임명하고 뭐 이런 직제를 두고 부군이 있고, 이때 군이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전국에 다 군입니다. 이때 군이 여기 어디 가면 보이는데요. 300몇 개였는데 바로 14년에 220개로 통합합니다. 317개였죠. 317개 군이 이때 있었는데 14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220개로 바로 통합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면은 4,322개 있던 거를 2,522개로. 이건 이런 뜻입니다. 면을 두면 면의 직제 공무원들 월급은 그 면의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총독부에 부담이 줄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자치의 일반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너무 많으면 자체 해결이 안 되는 데가 많을 거니까 이거를 통합시킨 겁니다. 사전에 면제를 하기 전에. 그리고 군도 통합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서 1910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바로 면장을 판인관 대우로 도장관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바꿔버립니다. 9년에 조선 대한제국에서 면장 직제를 만들었던 걸 거부하고 바로 자기들이 만들어가 자기들이 임명하는 거죠. 그리고 임명을 하고 면교부금, 면재산 수입, 면부가금 같은 제도를 두지만 이때까지 해도 면은 공공단체가 아닌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면은 지방행정기구는 공공단체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기구만 설치하면 됩니다. 관청 만들고요. 그런데 이게 자치를 하려면 면이 독립적인 법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대법에서는. 그래서 면제라는 것은 면이 법인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2017년이 되어야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 왜 일본 조선 총독부가 2017년에 면제를 했을까라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고요. 제가 볼 때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때 이미 면 단위는 별도의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공무원이 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조선 내부에서 상당한 그 자치적 압력이 있었던 거로 이 자료들을 보면 나타나고요. 이때 이미 일본은 정촌이 자치단체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선의 면의 상당 부분에 또는 부의 상당 부분에 일본인들이 와 살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게 자치를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부와 면의 뒤에 가면은 의회 제도 유사한 거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조선 사람들의 압력도 있었지만 내지인이라고 이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조선에 사는 일본인들의 압력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뒤에 가면 그게 통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4년에 부제를 만들면서 자문기구로 부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이 부협의회가 의회와 같은 모습을 띠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협의회 회원은 일본인들을 다수로 임명합니다. 근데 요거 하나는 읽어놓고 넘어갈게요. 부협의회가 일본인들끼리 모인 자문기구라고 했죠. 2014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런데 여기서 뭐를 자문하느냐? 부의 예산, 결산, 빚내는 기체, 재산 처분 등에 대해서 자문합니다.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내가 좀 더 드릴게요. 그래서 17년에는 면제를 도입하는데 면이 이제 이때 뭐가 되느냐 하면은 법인이 되는 겁니다. 법인이 되면 자치단체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면장 상감역이라는 자문관을 둡니다. 면장의 상감관. 그 다음에 면서기 회계원 구장. 즉 여태까지 직선하던 동리장을 없애버리고 구장 제도를 두고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동리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한자식으로 일본어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동리유 재산입니다.
지금 동재산을, 마을 재산을 면장이 관리합니다. 면장이 관리합니다. 이렇게 바꾸면서, 그러니까 우리 요때 최초로 우리 마을 재산들이 면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관리가. 그리고 제가 여기 통계 자료에는 자료가 짧아서 원자료는 지금 만들어 넣었지만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요 17년 이후로 면의 재산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고 동의 재산은 상대적으로 줍니다. 그 다음 이제 면장은 조선인이 하는데 지정면은 일본인이 면장을 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장은 뒤에 자료를 보면 대부분 조선인들이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1920년에 와서는 면의 자문기구를 두는데 도에도 도평의회, 부에도 부협의회, 면의 면협의회와 같은 오늘날 의회의 전신 모습 비슷한 것 또는 조금 악용될 때 현재 우리가 많이 보는 뭡니까? 위원회, 우리나라 위원회 제도 같은 그런 것들을 도, 부, 면에 다 만듭니다. 근데 이걸 20년에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3.1운동이 19년에 있었죠. 이제 미식을 수습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자문기구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지정면이라는 것은 조선 총독이 지정하는 데인데 어디를 지정하냐면 일본인이 많이 사는 곳을 별도로 관리한다. 이거는 나중에 학교 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20년에 도평의회를 임명직과 선출직으로, 그런데 이게 직선이 아니고 간선입니다. 부면협의회 회원들이 간선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뒀고, 대신에 부협의회는 선거를 하게 합니다. 직선합니다. 20년에. 근데 재밌는 거는 유권자 수를 잘 보죠. 이때 조선 전체의 부가 21개인가 이랬을 겁니다. 24개? 아닌데 21개인가 이랬을 겁니다. 근데 이 12개인가요? 제가 지금 이 통계를 없애버렸더니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협의회 유권자가 조선 전체에 1964명밖에 안 됩니다. 1920년 선거를 할 때. 이 유권자가 일본인이 6,200명이고 조선인이 4,700명입니다. 해결하죠. 그러니까 선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모든 부의 부협의회 위원을 선거를 직선을 하는데 유권자는 부세 5원 이상을 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합니다. 요걸 시뮬레이션을 해봤겠죠. 이 사람들이 해보니까 5원 이상 하면 숫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거를 하면 당선자가 일본인이 133명이 되고 조선인이 57명 되더라. 그러니까 이 부협의회의 주도권을 일본인이 갖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지인이라는 조선에 사는 일본인들의 정치 참여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조선 총독부가. 그리고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은 여기 와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정치 참여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한 방법이기도 했다. 이 부협의회 같은 제도가. 그러면서 명분은 이때 조선 총독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인터뷰한 거 보면은 조선은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면 무리가 있으니 민도 수준에 맞추어서 단계별로 하겠다. 라고 인터뷰를 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는 게 이 모습이었고, 그 다음 면협의회는 일본인들이 있는 지정면 24개는 직접 선출하고, 보통 면은 군수가 임명하는 임명직, 우리로 치면 위원회를 만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면협의회에서 뭐를 임기 3년의 위원들이 뭘 해줬느냐? 면의 예산, 결산, 기체, 재산 처분, 부과금은 면민들한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간접세. 그 다음 시장, 이때는 시장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시장 개설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갖고 있었다. 이걸 왜 두 번에 걸쳐 강조하느냐? 현재 주민자치회가 전국에 1,100몇 개가 있지만 이런 거 자문합니까? 조례에는 주민자치회가 읍면의 주요한 행정 업무에 대해서 협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일제시대 때 있었던 면협의회도 예결산, 기체, 재산 처분, 부과금 이런 중요 사항에 대해서 결정에는 영향을 못 미쳤지만 자문을 했다는 것이죠. 자문을. 그래서
이때로부터 우리가 100년이 지난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연해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이러한 주민자치회가 뭐를 협의하는지, 뭐를 자문받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면협의 위원들에게 발언 금지 권한도 있었고, 이때 면협의 회장이 다 면장들입니다. 부협의회 회장은 부윤이고, 의장이고, 발언 금지, 취소, 퇴장, 해상권까지 잡아고 있었습니다. 해상권은 물론 조선 총독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독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에 오면은 의회에 대한 감독권이 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 나쁜 거는 계속 배웁니다. 이 지방면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전국의 유권자가 3,032명이고 이게 지방면 선거의 결과입니다. 일본인이 몇 명 되었고 각 광역별로 요 자료를 따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역시 요 경우에 지정면에는 일본인이 1,399명, 조선인이 좀 더 많이 유권자는 조선인이 몇백 명 많은데 당선자는 일본인이 더 많죠. 비슷하지만 이랬기 때문에 선거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1930년에 오면은 부회, 읍회, 면협의, 즉 부와 지정면을 읍으로 바꾸면서 아예 의회를 만듭니다. 근데 이때도 의회 회장은 단체장이 아닙니다. 임명직. 그러니까 부윤, 읍장이 의장이고 의원들은 직선되고, 면협의회는 면장이 의장이지만 면협의회는 선출은 직선은 하지만 뭡니까? 자문기구, 의결기구, 즉 부회, 읍회는 의회입니다. 의결기구입니다. 근데 면은 자문기구로 됐다. 왜 그러냐? 부회, 읍회는 선거하면 일본인이 다수가 된다고 했죠. 면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면은. 그래서 면은 자문기구로 뒀고 조선 총독부가, 부회, 읍회는 의결기구로 둡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선거 결과도 이런 식의 통계가, 제가 좀 이따가 책을 한번 소개할 텐데 거기 보면 소상히 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0년에 이제 읍이 만들어지고, 면도 법인으로 되고, 면의 규칙 재정권, 의원은 민선제로 하고, 면협의회는 자문기구로 한다. 뭐 이렇게.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근대적 이 자치제도가 도입됐다라고 또 학자들 중에 이걸 근거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겠죠. 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러나 제가 보는 해석에서는 그걸 그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오히려 이 뒤에 자료를 보면 요게 20년 전부터 사실은 주민대회가 생기거든요. 조선일보, 그 당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보면 조선 전역에서 주민대회가 발생합니다. 여기 숫자를 제가 적어놨죠. 면민대회가 1150건, 면민대회가, 읍민대회가 650건, 군민대회가 337건, 부민대회가 283건이 1920년부터 30년대, 40년대 사이에 조선 전역에서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저렇게 형식적 자치권을 줘놓고 일본인 중심으로 자치를 하니 조선 민중들은 그 욕구들과 불만을 이렇게 주민대회를 통해서 풀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계들, 여기 발생 건수를 제가 이렇게 비율들을 자료들을 복사해 넣어놨잖아요.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이 면밀지 주민대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미 20년, 30년, 40년 가면서 조선민중들은 자치운동, 자치권을 달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있었고, 독립운동의 계파 중에도 자치운동이 있었잖아요. 요 계파는 친일파들을 중심으로 조선이 독립하지 않을 테니까 자치정부를, 조선자치정부를 만들게 해달라. 요거는 현재 어느 나라에 가면 있는 방식이냐 하면은 북아일랜드 같은 데, 스코틀랜드 같은 데 가면 있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들을 조선의 독립운동 그룹 안에서도 좀 친일파적인 그 경향이 있는 그룹들 그걸 주장했었고, 그런데 그런 문제와 저는 다르게 민중운동으로서 주민들의 자치 요구와 권리 운동들이 있었다. 이게 왜 이렇게 1920년부터 막 확산되느냐. 제도가 자기들을 배제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조선 말부터 대한제국기에 우리는 이미
향회와 같은, 면회와 같은, 미회와 같은 마을을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경험들이 충분히 누적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가 총칼로 억눌렀지만 이게 가능했다. 분출하고 있었다. 그래서 면민대의 주로 의제가 뭐냐면 행정 비판하는 겁니다. 주로 독직 사건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면장이 뭐 돈을 뭐 어떻게 먹었다, 자기 친척을 어떻게 했다. 면민대의 영역입니다. 이게 42%. 학교를 설립, 운영해야 되겠다, 우리도. 조선인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 운영해야 되겠다는 면민대예요. 또 지역 발전과 관련된 거, 기타 사회운동과 관련되는 거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회운동과 관련되는 게 적었다는 게 독립적인 저항운동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 다음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면장을 가라. 그 다음 면장을 직선하라. 이런 요구들을 면민대회에서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해지느냐. 이게 왜 제가 이제 의미있게 보느냐. 그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바로 여러분들 기억하다시피 우리나라 재헌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는데 49년에 지방자치법이 딱 만들어지면서 뭡니까? 읍면을 자치단체로 규정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지금 2021세기 기준에서 보면 읍면을 자치 안 한 지가 60년이 지났는데 왜 그때 읍면을 자치단체로 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많고 일본 거를 뺏겼다는 분들도 있고 일본이 정선 자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 우리의 일제시대 때 역사를 보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를 이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막 스킵하고 말씀드리지만 맥락적으로 보면 우리는 자발적인 자치 역량과 자치에 대한 요구가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가 총칼로 무단적으로 이렇게 전국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면민대회 같은 것들을 열어가지고 그러한 요구들을 관철시키려고 애쓰고 있었고 실제로 면장이 바뀐 사례가 많습니다. 원자료들을 읽어보면. 그래서 저는 그게 49년에 자치법을 만들면서 읍면을 기초자치단체로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민중들의 입장에서, 우리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그냥 법률로 수용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지방자치법에 동리장 직선제도, 이게 구장제도로 조선 총독부에 이 뭡니까 저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 관리인들이 대리인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 동리장 직선제로 바꾸는 이러한 것들은 1949년 관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제가 우리의 자치권과 우리의 자치활동을 억눌렀던 것들에 대한 그거였다. 그래서 52년에 시읍면 의회 선거를 했었고 도의회 선거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 장면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역사가 순수한 자치권의 발로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따로 나중에 있습니다. 읍면자치운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했다는 것이 그 당시에 정치학자들의 공통적 해석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어느 분이 질문하면 보충 설명으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읍면자치운동을 하는 우리 공동행동분들은 이 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이 도표 두 개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959년 기준으로 읍면의 조직도입니다. 보통 이 정도면은 면 단위의 공무원들이 한 50명 이상 근무했습니다. 지금 한 15명에서 20명 미만 근무하거든요. 그 다음 요거는 읍면의 사무기구 각 부서별로 업무 분장된 내용입니다. 바로 이제 이게 1961년부터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2000년에도 이게 아예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면이 급격히 쇠퇴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기능이 없어져 버립니다. 드러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 자치권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61년에 군사 쿠데타 이후에 지방자치를 중단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읍면 자치를 군사정부가 바로 폐지합니다. 그리고 이때 읍면과 동이 동격의 행정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이 되는 겁니다. 동은 읍면 밑에 단위였습니다. 원래 우리가 동리라는 거는 읍면 밑에 단위였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요때 군사정부가 읍면과 동을 동격으로 하는데 이거는 정치적 이유도 있었고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러운 그 당시에 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관계도 있었을 거다. 그렇게 양쪽으로 같이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1987년 87 민주화 운동 이후에 지금의 육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졌고 이때 지방자치 여기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죠. 국회 해상권은 이때 폐지되었고 긴급권 이번에 문제된 또 이번에 유명해진 헌법재판소 이때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1년에 지방의회를 부활시키면서 시군구로 고착되어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다음 국면에서 어떤 게 나타나나 하면은 1999년에 김대중 정부 때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은 모든 사무 기능을 본청으로 다 시청, 군청으로 다 가져가 버립니다. 99년에 가버리고 읍면의 기능들이 전부 없어진 자리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만들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전신들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연결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원적으로 연결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 주민자치센터를 한 10년 해보고 이명박 정부 때 읍면동을 대동제를 만들어서 통폐합을 하려고 법률을 만들었고요. 이 법입니다. 이 법을, 이 법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통합되어 가지고요. 이 법에 의해서 사무위탁형 주민자치 조직을 만드는데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주민자치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물론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저는 이거라도 빨리 법제화 시키려고 3년 전부터 주민자치의 법제화 운동을 같이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읍면을 놓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주민자치를 법제화 시켜라라는 게 얼마나 조선시대 기준으로 120년 전의 기준으로 봐도 우리의 요구가 너무나 순박하고 너무나 참 소박한 요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주민자치회를 만든 거는 읍면동 사무기구 행정공무원들을 더 슬림화하려고 주민자치회 만든 겁니다. 더 슬림화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와서는 주민자치형 복지 서비스라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보고 있는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의 이 협력형을 굉장히 전국적으로 확산시켰지만 주민자치의 법제화는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해서 오늘까지 온 거죠. 다음 전 대통령이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요 정도 히스토리를 살펴보고 2, 3분 내로 요거는 자료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읍면이 가지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현재적 가치를 몇 가지 찾아보자라는 건데요. 제가 이게 지금 누를 때마다 2장씩 넣은 거 죄송합니다. 이 읍면의 가치를 현재적으로 볼 때는 얼굴이 보이는 범위라는 것, 커뮤니티와 지역사회라는 것이 형성이 가능한 것, 그 다음 자치가 가능한 범위라는 것이 읍면이라는 가치다 이렇게 봅니다. 시 군 단위로, 특히 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 단위로는 자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군은 면의 연합체거든요. 면이라는 지역사회의 연합체가 군인데 그걸 우리는 벌써 몇십 년째 군 단위로만 자치나 행정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니까 면이라는 지역사회가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경제적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걸 촉진시키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현대적으로 봤을 때 면은 제가 이거는 이제 젊은 분들이 지역사회라는 표현보다 커뮤니티, 젊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커뮤니티는 지금 기성세대들이 말하는 지역사회와는 뉘앙스와 의미가 다릅니다. 실체도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이러한 커뮤니티가 현대로 올수록 더 중요해지는 이유 제가 세 가지 적어봤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자치권이 행사 가능한 것은 구역이 넓어지면 우리가 뽑은 대표나 관료의 권한이 커지지 주민의 권한은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작아져야 주민의 통제력과 권한 행사가 직접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그게 읍면 정도 규모일 거다. 동은 여기에서 논외로 합니다. 저는 범위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인구 규모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또 조금 다른 논의가 있다. 그 다음 자치권 배분도 마을과 읍면의 보충성의 원리에 의하면 우선하는 거고
단단한 마을이 지속 가능한 지역의 뿌리가 되는 것이지 군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신이 와도 불가능하다는 게 저는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거다. 군을 한꺼번에 군 단위로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 방법은 없잖아요. 군이 단단해지려면 결국 마을과 면이 단단해져야 군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 의미로 저는 읍면에서 자치를 해야 자존감과 행복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해진다. 이거는 이제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행위로서의 정치가 가능한 범위가 저는 읍면 정도이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방자치의 기초자치단체 단위는 우리의 면 정도 규모다. 전 세계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근데 지구상에서 우리만 안 하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계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냈다라고 강제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고 가장 빠르게 지역이 황폐해지는 이유도 동시에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읍면자치 공동행동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읍면자치의 농거 3가지 소개해드렸으니까 자료로 넘어가고요. 이 부분은 지난 저희들 2차 집담회에서 읍면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장 지방자치단체를 만들 거냐, 어쩔 거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의제를 지난번 토론한 걸 정리해 본 겁니다. 요거 저희들이 이번에 잘 정리해서 대선 의제로도 요중에 저희들은 좀 가져가서 읍면의 자치권들을 좀 가져가면 좋겠다. 이론적으로는 위에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이미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읍면이 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법인화돼가지고. 일제시대 때 이미. 그죠? 아까 말씀드린 읍제, 면제. 그게 읍면이라는 것이 권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21세기 100년이 지났는데도 읍면은 권리가 없는, 거꾸로 없는, 역으로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읍면과 읍면에 사는 주민의 권리를 이렇게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체감은 여러분들한테 잘 오시지 않겠지만, 법률적, 법원적, 학술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읍면이 재산권, 예산권, 계획권, 행정권 이런 걸 가져야 된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마을이 일제시대 때 면으로 뺏겼던 재산을 지금은 2000년대 전부 군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 읍면 사무가 없어집니다. 지금은 군유 재산만 있지 읍면 재산은 없습니다. 지금 마을의 그 재산은 당연히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만들어야 될 제도들, 그 다음 주민 중심의 읍면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따 질문 있으면 제가 어느 분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는데, 읍면 동장 직선제를 굉장히 중요한 읍면 자치의 방법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는 좀 생각이 다르고 오해에서 빚어진 거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는 추천한다 또는 고민하고 있다. 그 다음 지역 위기는 꼭 면의 위기입니다. 그죠? 이러한 읍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인프라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특히 군청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법정계획 4가지가 뭐를 의미하는지가 실체감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말이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이해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읍면이 뭔가 제대로 하고 읍면의 주민들이 자치권을 행사하는 행정적 강제력을 띄는 데는 이 법정 계획을 읍면별로 세우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태까지 주민총회 100번에도 큰 의미가 없었던 이유는 이게 법정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게.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자면 당연히 주민의 자치 의지와 읍면 주민들 사이에 사회적 자본이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되고, 앵커 조직들이 각 읍면에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읍면의 이러한 읍면 자치권들을 요구하고 실천할 읍면 앵커 조직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다. 네, 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